세종대왕의 왕위 계승, 과연 하늘의 뜻일까요? 아니면 피비린내 나는 권력 투쟁의 결과일까요? 조선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대를 열었던 성군 세종대왕의 치세가 막을 내린 후 과연 그가 온 백성을 위해 남긴 위대한 유산은 어떤 길을 걷게 되었을까요? 찬란했던 황금기가 저물고 그의 손주들에게는 어째서 피로 얼룩진 가혹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은 단순한 과거의 궁금증을 넘어 한 왕조의 근간을 뒤흔들었던 비극의 서막을 알리는 중요한 물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세종대왕의 위대한 꿈이 그의 손주들대에 이르러 어떻게 처절한 권력 암투로 변질되었는지, 그리고 그 복잡하고 잔인했던 과정이 훗날 조선 왕조의 성격과 미래를 어떻게 결정지었는지 다각도로 탐구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왕좌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으로만 치부하기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비극적입니다. 조선 왕조의 기틀을 다지고 미래를 결정지었던 이 결정적인 전환점을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관점에서 깊이 있게 들여다볼 기회를 드릴 겁니다. 이 이야기는 과거를 넘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져줄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시대는 분명 조선의 황금기였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글을 창제하고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며 문화와 예술을 꽃피웠습니다. 집현전 학자들과 밤늦도록 학문을 논하며 백성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지혜를 모았고 강력하면서도 현명한 리더십으로 나라를 안정시키며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의 위대한 업적은 오늘날까지도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남아 그 이름은 영원히 성군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의 어진 속 인자한 모습과 편전에서 학자들과 깊은 토론을 나누던 모습은 그야말로 경외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을 겁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태평성대에도 그림자는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세종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문종은 아버지 못지않게 학문과 덕망이 깊은 훌륭한 군주였지만 안타깝게도 병약하여 재위 기간이 너무나 짧았습니다. 채 3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그는 왕권을 안정시키고 어린 아들 단종을 위해 여러 준비를 했지만 그의 병색은 나날이 깊어져 갔습니다. 병상에 누운 채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던 문종의 초상화는 당시 왕실에 드리워진 불안감을 여실히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리고 문종마저 세상을 떠나자 불과 12살의 어린 나이로 단종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어미 품이 그리울 나이에 왕좌에 앉은 단종의 모습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안쓰러움을 자아냈을 겁니다. 근정전에서 어린 왕이 즉위하는 풍경은 겉으로는 엄숙했지만 그 이면에는 불안정한 미래에 대한 깊은 우려가 깔려 있었습니다. 왕실의 어른들이 수령청정을 하며 국정을 돌보았지만 어린 왕이 가지는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왕권은 자연스럽게 약화되었고 이는 필연적으로 주변의 유력한 왕족들과 신하들에게 권력의 빈틈을 보여주는 결과를 초래했죠. 이처럼 어린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내부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어렵게 쌓아올린 견고한 왕실의 기강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틈을 타 권력을 탐하는 세력들이 서서히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왕위 계승을 둘러싼 잠재적 갈등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이는 곧 거대한 비극의 전주곡이 되었습니다. 세종의 위대한 유산이 드리운 그림자 아래에서 조선 초기 왕조의 근간과 미래를 결정지을 피비린내 나는 암투가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조선의 왕실은 마치 폭풍전야처럼 잔뜩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죠. 12살의 어린 단종이 홀로 왕좌를 지키기에는 세상의 풍파가 너무나 거셌습니다. 숙부인 수양대군, 즉 훗날의 세조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을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강력한 왕권만이 흔들리는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죠. 어린 왕이 가진 한계는 명확했고 신하들의 권력이 비대해지는 상황은 조선의 미래에 결코 긍정적이지 않다고 보았을 겁니다. 어쩌면 그는 세종대왕의 찬란했던 시대를 다시 열기 위해서는 자신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강한 소명의식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수양대군의 마음속에는 이미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듯합니다. 왕실의 어른으로서 또 조선의 안위를 걱정하는 충심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을까요?
아니면 그저 권력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욕망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일까요? 그의 진정한 의도는 역사 속에서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수양대군은 자신의 뜻을 함께할 책사들을 물색했고 그중 한 명인 한명회는 그의 곁에서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치밀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마치 거미줄을 치듯 궁궐 안팎의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며 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1453년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뒤바꿀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바로 계유정난입니다. 그날 밤 한양의 밤하늘은 유난히 어둡고 차가웠을 겁니다. 수양대군을 따르는 무사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궁궐의 주요 문들을 장악했습니다. 밤의 장막 아래 칼날의 섬뜩한 빛이 번쩍이는 가운데 충신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왕실을 지탱하던 기둥들이 하나둘씩 쓰러져 갔습니다. 특히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 같은 노련한 대신들은 어린 단종을 보필하며 권력의 균형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이들의 노력은 수양대군의 냉혹한 결단 앞에 무력하게 꺾이고 말았습니다. 김종서는 바로 그날 밤 자신의 집에서 수양대군 일파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눈 덮인 한겨울밤, 피로 물든 눈밭은 당시의 참혹함을 생생하게 증언하는 듯하죠. 이처럼 피바람이 부는 숙청은 단종을 지지하던 세력들을 뿌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수양대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권력을 장중에 움켜쥐었습니다. 정변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자 그는 명실상부한 조선의 최고 실세로 떠오르게 됩니다. 어린 단종의 주변에는 더 이상 그를 보호할 만한 든든한 어른들이 남아있지 않았죠. 모든 것이 한순간에 뒤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궁궐은 더 이상 어린 단종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정변의 피비린내는 채 가시지도 않았는데 그의 왕위마저 위태롭게 됩니다. 계유정난 이후 수양대군은 단종의 왕권을 점차적으로 약화시키며 자신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1455년 단종은 왕위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됩니다. 불과 13살의 나이에 어미 아비도 없이 홀로 왕좌에 앉았던 어린 왕은 이제 그 자리마저 빼앗기고 만 것이죠. 왕실의 존엄이 땅에 떨어지고 권력의 냉혹한 속성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린 단종의 폐위는 단순한 왕위 교체를 넘어 조선 왕조의 근간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성군 세종대왕의 손에서 시작된 찬란한 시대가 그의 손주대에 이르러 이토록 잔인한 권력 암투로 변질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왕위 찬탈이라는 전례는 훗날 조선 왕실에 끊임없이 불안정한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이처럼 권력의 심연에서 벌어진 비극은 조선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린 왕의 눈물과 피로 얼룩진 궁궐은 이제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의 눈물과 피로 얼룩진 궁궐은 이제 또 다른 비극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계유정난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간 뒤 조선의 하늘에는 짙은 먹구름이 드리워졌죠. 승리자의 환호성 뒤편에는 패배자의 탄식과 함께 정의와 충절을 부르짖는 이들의 고통스러운 절규가 숨죽인 채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세조의 권력이 점차 굳건해질수록 단종을 향한 충정은 더욱 깊은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어야 했죠. 하지만 모든 백성이 새로운 권력에 순응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를 지탱하던 가장 큰 기둥은 바로 유교적 가치였죠. 그 중에서도 임금에 대한 과 부모에 대한 효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중의 도리였습니다. 그렇기에 어린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세조의 행동은 많은 이에게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선 도덕적, 윤리적 대의 명분의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비록 힘으로는 세조를 막을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이 품은 충절만큼은 그 어떤 권력으로도 꺾을 수 없다고 믿었던 이들이 있었으니 바로 사육신, 과생육신, 생육신이라 불리는 분들이었습니다. 먼저 죽음으로 충절을 지키려 했던 6명의 신하, 사육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응부, 유성원. 이들은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으며 성장했고 문종과 단종을 보필하며
조선의 미래를 함께 꿈꾸던 인재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단종은 단순한 어린 임금이 아니었죠. 문종의 유지를 받들어 지켜야 할 존재이자 조선 왕실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이들은 피가 거꾸로 솟는 분노와 함께 어린 왕을 다시 보위에 올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빼앗긴 왕위를 되찾아 정의를 바로 세우고 싶다는 불타는 열망뿐이었습니다.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에서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복위시키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안타깝게도 김질이 밀고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죠. 발각된 순간부터 이들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잔혹한 고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육신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찢겨지고 부서졌지만 꺾이지 않는 정신과 어린 임금을 향한 충정만큼은 그 어떤 고문으로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성사무는 나는 이미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다며 끝까지 세조를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박팽년은 신은 이미 죽은 몸이니 어찌 죽은 신하에게 녹을 내리십니까? 라며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불의한 왕에게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굳건한 의지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죠. 결국 이들은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고 그들의 가족까지도 삼족을 멸하는 가혹한 형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수많은 생명이 쓰러져가는 비극은 당시 조선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기며 충절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게 했습니다. 한편 세조의 새로운 시대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되 죽음을 택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충절을 지킨 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생육신이라 불리는 김시습, 원호, 임행전, 조려, 남효온, 성담수였습니다. 이들은 벼슬길에 오르기를 단호히 거부하고 속세를 등진 채 은둔하며 평생을 초야에 묻혀 지냈습니다. 관직에 나아가 부귀영화를 누릴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권력에 봉사하느니 차라리 세상과 단절하고 고요히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길을 택한 것이죠. 김시습은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어 방랑하며 자신의 슬픔과 울분을 시와 글로 표현했고 다른 생육신들 역시 학문에 정진하거나 고향에 칩거하며 세조의 시대에 침묵으로 저항했습니다. 그들의 저항은 사육신처럼 극적이지는 않았지만 평생을 두고 이어지는 고독하고 숭고한 충절의 길이었다는 점에서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이는 당시 유교 지식인들이 권력의 부당함에 맞서 어떤 윤리적 선택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뼈아픈 기록으로 남아있죠. 궁궐 밖에서는 이렇듯 충절의 피바람이 불었지만 정작 그 모든 비극의 중심에 있던 단종은 영월 땅에 유배되어 쓸쓸하고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린 왕의 눈에는 희망 대신 절망의 그림자만이 가득했죠. 유배지에서도 단종을 향한 충정은 꺼지지 않았으니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세종의 또 다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였던 금성대군이었습니다. 그는 단종 복위를 시도하다 발각되어 안타깝게도 사사되고 맙니다. 안평대군 역시 이미 계유정난 직후 사약을 받고 세상을 떠났으니 세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자신의 형제들마저 가차없이 제거했던 것입니다. 결국 단종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라는 비극적인 명령을 받게 됩니다. 조선 왕조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순간 중 하나로 기록될 그의 마지막은 한나라의 운명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의 탐욕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단종의 죽음과 그를 따르다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은 단순한 왕위 쟁탈전을 넘어선 거대한 역사적 비극이자 도덕적 질문을 던지며 후대에 깊은 여운과 성찰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세종의 위대한 꿈은 그의 손주들대에 이르러 가장 비극적인 형태로 좌절되고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단종의 죽음은 단순히 한 왕의 비극적인 최후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세조의 통치 아래 조선이라는 거대한 왕조의 정체성이 새롭게 쓰여지는 그야말로 왕조의 DNA를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세조는 비록 조카의 왕위를 빼앗았다는 오명을 안았지만 동시에 강력한 왕권을 확립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굳건히 다지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그는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육조직계제를 부활시켜 의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주요 정책 결정권을 왕에게 집중시켰죠. 또한 조선의 기본법전인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하여 국가 통치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조선은 안정적인 통치체제를 갖추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었지만 이러한 강제적인 왕위 계승은 동시에 조선 왕조의 지우기 힘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왕위 찬탈이라는 전례는 훗날 연산군과 같은 폭군들이 등장하거나 복잡한 사화가 끊이지 않게 되는 불안정한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마치 잘 지어진 건물에 작은 균열이 생기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균열이 점점 커져 건물의 안전을 위협하게 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이처럼 세조시대는 강력한 왕권 확립과 안정적인 국가체제 구축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피로 얼룩진 왕위 찬탈의 전례를 남겨 후대 왕조의 불안과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복합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이는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한 시대의 선택이 수백 년 후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파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세조의 선택은 조선 왕조에 어떤 유산을 남겼다고 할 수 있을까요? 세종대왕의 위대한 꿈이 그의 손주들대에 이르러 가장 비극적인 형태로 좌절되고 변질되었던 순간, 즉 어린 단종의 죽음은 단순한 권력 다툼을 넘어선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한 나라의 운명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권력의 탐욕이 어디까지 치달을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었죠. 단종의 마지막 순간과 그를 따르다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비극은 단순한 왕위 쟁탈전을 넘어선 거대한 역사적 비극이자 도덕적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이는 마치 깊은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생기는 파문처럼 조선 사회 전체에 깊은 여운과 성찰을 남기며 후대 왕조의 근간과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권력의 본질과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것이 한 왕조의 운명을 어떻게 뒤바꿀 수 있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찬란했던 세종의 시대가 그의 손주들대에 이르러 피로 얼룩진 비극으로 변모하는 역사의 아이러니는 과연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죠. 세종의 손주들이 겪은 비극은 조선 왕조의 뼈아픈 시작을 알리는 동시에 새로운 시대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비극이 아니라 권력의 속성, 리더십의 중요성, 그리고 공동체의 가치와 윤리가 어떻게 훼손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교훈이죠. 한 개인의 선택이 역사의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사색을 남기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혼란 속에서 조선을 지탱하려 했던 또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